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탐사연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수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천문학을 이끈 학자들이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우주와 지구를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 사람은 기원전 4세기에 활동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고, 특별히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며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약 400년 후에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어져 오는 천동설에 어떤 유효한 데이터를 수정된 지구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고대 지구 중심설에 반하는 어떤 행성의 밝기와 역행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을 추가하여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천동설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동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이 천동설을 주장하면 보통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게, 이 시대의 천문학은 주로 점성술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 큰 별이 빛난다 그러면 뭔가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무언가 철학자들이 당시에 깊은 철학적 사고로부터 나온 어떤 주관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8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천동설이 중세시대에 들어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 파마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 사람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점에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맞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천동설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는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할 때 자신의 우주 모델을 어떤 수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관측 자료를 가지고 도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 지구가 왜 자전하는지 그런 것은 설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지구는 정확하게 동그란 원궤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1546년에 태어난 그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사람들이 그냥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라고 주장한 어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측 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천문학적 주장들은 나름의 고심이 있고, 그때 그 시절에는 가장 최선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그 주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바로 관측이, 쉽게 말해서 별, 행성들을 관측함으로써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은 행성과 위성을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관측소를 자기가 손수 지어서 그걸로 관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만 해도 이 브라헤라는 사람은 지동설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뭔가 천동설과 지동설을 좀 중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합리화한 그런 어떤 그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시한 내용을 들어보면 태양은 지구를 돌고, 이건 천동설이죠.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은 다시 태양을 돈다. 이건 지동설과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떤 조금 이 사람이 정말 관측을 시도하고 처음으로 관측 데이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언가 수학적인 모델로 연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어떤 지동설과 그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천동설의 절충안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관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 이걸 천동설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관측 자료를 매우 의미 있게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케플러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케플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어서 우주 구조의 신비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했는데 내가 이 책이 굉장히 맞는 책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한테 자기 책을 전달해서 검토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고, 월면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과 관련된 천문학적 문제들을 서신을 통해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케플러가 무언가를 주장하면 그것이 별로 유효한 주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케플러가 주장하는 건 주장일 뿐이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 증거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브라헤는 자기가 이제 그 관측소가 있고 거기에서 행성에 관련된 자료를 본인이 계속 이제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케플러가 좀 이 브라헤를 꼭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헤는 케플러를 만나면서 자기 일을 보조하도록 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화성 관측 데이터 일부를 이제 케플러가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둘이 같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브라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헤가 남긴 엄청난 이 좋은 양질의 정보를 그래서 케플러가 독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케플러는 이 브라헤가 남긴 자료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측을 하고 탐구를 해서 그동안 지금까지는 모든 행성이 정확하게 원궤도를 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원궤도가 아니라 이 조금 계란 모양의 타원궤도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는 이것들을 법칙으로 만들어서 케플러의 3법칙이라는 세 가지 법칙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브라헤가 천동설과 지동설의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 남긴 데이터가 역설적이게도 지동설이 맞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것을 검증하게 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케플러가 이렇게 그 관측을 이용해서 이렇게 유명한 학자가 되기 이전에 아까 그 우주구조의 신비라는 책을 이 케플러가 사람들에게 검토를 요청했을 때 그 중에 한 권이 어떤 이름 없는 수학 선생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 케플러가 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나도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지만 당신이 쓴 책에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당신의 논리에 타당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답장을 보낸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케플러가 티코 브라헤를 만나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케플러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학자가 되었고, 이쯤에서 이제 갈릴레오는 만환경이라는 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는 이 만환경을 최고 20배율, 30배율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천체만환경을 개발하고 이 또 다른 관측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자신이 만든 만환경을 이용해서 목성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성에 위성 4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갈릴레오의 이 결과를 잘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자기가 관측한 게 정말 맞다,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케플러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케플러한테 내가 이런 관측을 얻었어. 당신이 내가 얻은 이 관측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케플러는 갈릴레오의 관측 데이터가 맞다라고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한 갈릴레이는 달을 관측하면서 달이 이렇게 딱 관측을 해보니까 달이 정확하게 동거나 원이 아니라 달도 지구와 같이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심지어 바다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갈릴레오가 태양을 관측하면서 태양에 흑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갈릴레오는 과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와 다르게 태양과 달은 무결하다,
아주 완벽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행성 운동을 어떤 부분적으로 발견하고 그와 관련된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이가 사망한 해에 태어난 천재적인 학자 뉴턴은 달이나 행성을 타원 궤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사과가 중력의 힘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로 끌어당기는 힘과 같은 자력이 다른 행성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뉴턴은 만유인력과 관성의 법칙을 통해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의 상호 인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유인력이 무엇이냐? 그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이 물체들의 각각의 질량과 이 물체 사이의 거리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뉴턴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턴은 케플러가 그 정리한 행성 운동 법칙과 본인이 만든 이런 만유인력 법칙을 지속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지구와 천체의 물체들이 운동하는지를 보임으로써 태양 중심설에 대한 마지막 의문점들을 제거하였고, 결과적으로 달 및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그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들이 2300년부터 주장했던 천동설은 약 15세기, 한 1450년도에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로 결과적으로 뉴턴이 지동설이 맞다는 걸 검증함으로써 그 천동설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거에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 셈이 되는 건데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들이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가 비록 좀 지금 현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어떤 가설 자체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처음부터 천동설이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 천동설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사람들이 어떤 그거를 검증해 보거나 그걸 고민해 볼 기회가 사라졌을 거 아닙니까? 이 천동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그 천동설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아니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가설들이 있다면 이런 가설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해 보는 거는 어떤 후대 사람들의 역할이고, 실제로 우리들도 어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합리적인 가설로 서로 제시를 해보는 거죠. 이게 맞을 것 같아, 저게 맞을 것 같아. 이런 가설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보게 되고 누군가 그걸 확인해 보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발전되어 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이런 가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해낸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뉴턴까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